작은 일에도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제 고민은 작은 일에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겁니다. 남한테 한 소리 세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아니면 집에서 혼자라도 소리치거나 욕을 하네요. 주로 이런 일들에 화가 납니다. 제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차,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다 죽었으면 합니다. 한 줄석의 안내를 못 봐서 다른 줄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경우, 매장 직원에게 한 소리 해야 합니다. 매장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긴 했지만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아줌마, 개 목줄을 할 때까지 싸웁니다. 현금만 결제받는 매장, 매장 관리자와 싸웁니다. 아니면 고객센터에 신고합니다. 저한테 무언가 지적하는 사람, 당연히 싸웁니다. 불친절한 매장 계산원, 직원, 째려봅니다. 불친절 신고합니다. 일이 제 계획대로 안 될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을 탓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극도로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냥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이러고 있는 게 한심하네요.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건가요? 원래도 무난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요즘은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신의학신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난 늘 분노해 있어. 유명 영화 속 등장인물의 대사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 꽤 많은 시간 분노를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을 모르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해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노력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분은 스스로가 원래 무난한 성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맥을 보면 아마 분노를 원래 느끼는 분이신가 하고 추측합니다. 최근 이런 변화를 유발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언급해주지 않으셔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노를 불필요하게 과하게 하시며 그 분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노를 하시고 있으십니다. 이미 마음속에 많은 분노가 차 있어 보이시고요. 예를 들면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컵 밖 사방으로 물이 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물 한 방울 같은 분노들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컵 속의 물을 비워야만 합니다. 다행히 분노의 근원을 아는 것만으로도 컵 속의 물을 비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근원은 실제로 분노할 것에 분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고객에게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따라서 고객에 대한 분노가 쌓이지만 그 당사자에게 분노를 표현할 수 없죠. 그 분노를 마음에 담아놓는 분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외부로 풀어버리는 분들은 화가 많아지게 되곤 합니다. 근원의 다른 가능성은 자기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별로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별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며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공격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게 되죠. 또 다른 가능성은 분노로 다른 중요한 것을 잊을 수 있을 때입니다. 화를 내므로써 현실적인 걱정들을 잊을 수 있기에 화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술 등 걱정을 잊을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함께 사용하곤 합니다. 분노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굉장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종종 분노를 연료 삼아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도 한 가지 목표를 위한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분노의 근원이 명확해야만 하죠. 지금 질문자분은 분노의 근원을 알 수가 없으며 분노라는 에너지를 목표 없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잠시 생각을 내셔서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혼자 고민이 어려우시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함께 고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심리학의 선구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한 삶에 대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2011년 웰빙의 10가지 요소를 완성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에서 공통점을 도출한 것이었죠. 셀리그만은 이 10가지 요소 중에서도 5개가 행복한 삶의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삶에 몰입하는 태도, 의미,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대인관계, 성취감입니다. 셀리그만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셀리그만은 심리학계의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며 학문의 관심을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회복하길 요청합니다. 그는 1998년 미국 심리학회 회장 취임사에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당시 심리학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질환이 아닌 인간의 강점, 즉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셀리그만은 웰빙의 주요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의 3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즐거운 생활, 좋은 생활, 의미 있는 생활입니다. 그는 이 3가지로 연결되는 거대한 삶의 흐름이 행복한 사람의 시그니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즐거운 생활은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좋은 생활은 삶의 주요 영역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풍부한 만족을 얻어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생활은 즐거움 너머의 의미 있는 것을 향해 나의 강점과 미덕을 활용하여 나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히 즐거운 생활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에서 비롯된 삶으로 행복한 감정의 깊이가 짧고 얕은 편입니다. 쾌락적인 삶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쾌락은 매우 강렬한 기쁨을 안겨주지만 찰나의 순간 사라지고 말죠.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 갑작스레 불행을 맞닥뜨렸을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2가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주 심리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47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삶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발현해 나가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우울도가 낮았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 실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전쟁 참여 경험이 있는 미국의 퇴역군인 3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퇴역군인들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확률이 낮았습니다. 이 2개의 실험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할수록 행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즐거움이나 잠시 동안의 쾌락이 아니라 그 너머의 목표를 향해 우리 잠재력 그리고 강점을 발휘할 때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삶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강점을 사용함으로써 깊은 성취감과 이로 인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 다음의 4가지를 추천합니다. 1.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매우 소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점심 메뉴로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는 것이나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을 사는 것 등 간단하지만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쫓아갈 때 동기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동기와 목표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2. 만약에를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를 당장 내일부터 못 보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친구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이 여러분의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미는 이미 우리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단지 그것을 떠올리지 못할 뿐이죠. 이럴 때는 만약에가 유용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나의 묘비명을 정해야 한다면, 사망하기 1시간 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 자주 휴식하세요. 흐드러지게 핀 꽃과 노을빛으로 물든 단풍,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일상에서 불쑥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현미경으로 꽃잎을 세세히 관찰하면 오히려 감동을 느끼기 어렵죠. 바쁜 하루를 보내다 문득 계절의 변화를 실감했을 때 벅찬 감정이 밀려오곤 합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쁜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4. 내면을 가꿔주세요. 삶의 의미는 결국 자신의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잠재력과 강점을 더 큰 목표를 위해 발현할 때 의미 있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중요합니다. 재능을 찾아보거나 흥미있는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간 수감됐던 빅터 프랭클린은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자 역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자신을 생존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생존 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요? 의미 있는 삶이란 행복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지를 되살릴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프레드리 니체.